여러분, 이 두 사진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치아의 모양, 콧볼의 각도, 그리고 귀의 형태까지. 이 사진들은 모두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물론 외형은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치아 교정이나 수술 같은 변화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굳이 이런 차이들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김정은 사망설도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첫날 딸 김주혜와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설은 또 헛소문 아니냐고 말이지요. 그럼에도 이번에도 사람들은 그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고 늘 그랬듯 대역설이 함께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모습이 공개됐는데도 왜 이런 의혹은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힘이 됩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때로는 1년에 여러 차례씩 비슷한 소문은 반복됐지요. 과거에도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건강 문제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며칠 후 다시 나타나면 그 의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백이 길어질수록 외부의 관심도 함께 커졌고 관심이 커질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북한 매체는 평소처럼 보도를 내보냈지만 사람들은 그 보도 속에서 빠진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도 없었고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정말 최근 모습이 맞을까라는 질문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체제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여졌지요. 그래서 아프다는 말 자체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일성 시절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건강 문제가 언급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팠는지, 어디가 아팠는지 그런 정보는 철저히 가려졌지요.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뇌졸중설이 돌았을 때도 북한 당국은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가 아프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체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체제를 지탱하는 축이었습니다. 그 축이 흔들린다는 신호가 나가는 순간 내부의 긴장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는 항상 뒤늦게,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만 다뤄졌습니다. 이미 회복한 후에야 잠시 건강관리를 했다는 식으로 언급되거나 아예 언급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짐작할 수밖에 없었지요. 문제는 그런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낳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으니 사람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쉬는 건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지 구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으니 상상이 커지고 상상이 커지니 소문도 함께 커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아프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다른 소문들도 동시에 따라붙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건강 문제가 제기되면 곧바로 권력 구도 변화설이 나왔고 후계 문제가 거론됐으며 내부 불안정설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치 하나의 실이 풀리면 다른 실들도 함께 풀리는 것처럼 건강 이상설은 항상 더 큰 불안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반복됐습니다. 김정일이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 사람들은 단순히 어디 아픈가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랐지요. 건강 문제 하나가 체제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확장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때도 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단지 한 사람의 건강 상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 건강 문제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체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생길지, 그 불확실성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확인되지 않은 채로 계속 커져갔습니다. 공식 발표는 여전히 없었고 침묵은 길어졌으며 사람들의 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건강 이상설이 나올 때마다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본인이 맞나? 하는 의심이었지요.
대역설은 북한 최고 지도자를 둘러싼 소문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게 반복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의심을 먼저 하게 되는 걸까요? 김정일 시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2008년 뇌졸중설이 나온 후 그가 다시 공개석상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얼굴이 좀 달라 보인다는 말이 나왔고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귀 모양이 다르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요. 물론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영상과 사진을 비교하며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긴 의심은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다시 고개를 들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 영상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이상설이 제기될 때마다 지금 나오는 사람이 정말 김정은이 맞느냐는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체중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을 때도 그랬고 공백 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질문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이런 의심을 하는 걸까요? 대체로 외형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얼굴의 윤곽, 체형, 걸음걸이, 손동작, 심지어 말투까지. 이런 것들을 과거 영상과 비교하면서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조명이 다르면 얼굴이 달라 보일 수 있고 각도가 바뀌면 체형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설명보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먼저 앞섰습니다. 특히 영상의 화질이 낮거나 촬영 각도가 제한적일 때 이런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왜 멀리서만 찍었을까? 왜 옆모습만 보여줄까? 왜 클로즈업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역이 존재하는 걸까요?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역을 사용한다는 공식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이 대역설을 약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과거 영상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몇 년 전 영상과 최근 영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지요. 귀의 위치, 눈썹의 각도, 목소리의 톤, 이런 세밀한 요소들까지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이상한 건 이런 비교 과정에서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게 같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르다는 증거였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점은 쉽게 넘어가고 다른 점은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다를 것이다는 전제를 갖고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최악의 가능성을 먼저 상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괜찮을 것이다 보다 뭔가 잘못됐을 것이다를 먼저 떠올리는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리고 그 본능은 대역설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본인이 맞나? 이번에도 그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도 건강이상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며칠 만에, 어쩌면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됐지요.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첫 번째 요인은 침묵의 길이었습니다.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기간이 과거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며칠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번엔 너무 오래 안 보인다고 느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불안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공백의 질이었습니다. 단순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북한 매체에서 나온 보도들이 평소와 달랐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중요 행사인데도 참석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와도 영상이나 사진이 함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사람들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숨긴다는 건 곧 숨길 이유가 있다는 뜻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상상하기 시작했지요. 세 번째는 외부 보도의 속도였습니다. 과거에는 북한 내부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백이 시작되자마자 거의 실시간으로 외신들이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매체가 보도하면 다른 매체들이 뒤따랐고 그 보도들은 또 다른 매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올라오고 과거 영상과의 비교 자료가 공유되고 누군가의 추측이 또 다른 추측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게 몇 시간 안에 일어났지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달 때문일까요? 부분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진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반응했는지, 왜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켰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불안 때문이었을 겁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커졌고, 불안이 커질수록 정보에 대한 갈증도 함께 커졌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없으니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한 정보가 빠르게 퍼지면서 불안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소문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서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유럽, 미주, 아시아, 어디서든 비슷한 의문들이 제기됐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걸까요? 북한 문제가 단순히 한 국가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최고 지도자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주변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 궁금증이 정보 확산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침묵, 공백, 보도, 소셜미디어. 이 모든 요소들이 한 시점에 겹쳤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각각의 요소가 서로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며칠이면 충분했고 어쩌면 하루면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속도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뭔가 달랐던 걸까요? 북한 당국은 침묵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어떤 설명도 없었지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상상도 함께 커졌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다는 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괜찮은 건지, 신박한 건지, 일시적인 건지, 영구적인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이 대부분 최악의 시나리오였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별일 아닐 것이다 보다 큰일이 생긴 것 같다를 먼저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불확실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확실한 정보가 없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먼저 상정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가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가 안전한 게 나으니까요. 이건 생존의 본능이었습니다. 북한의 침묵은 바로 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최악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됐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이었다가 점차 세부적인 시나리오로 발전했습니다. 어떤 병일 수 있는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런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특히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괜찮다면 왜 말을 하지 않겠냐는 논리였지요. 침묵 자체가 심각성의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김정일이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북한 당국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외부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도 나왔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문도 돌았으며 심지어 이미 사망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건 그 추측들 중 일부는 맞았고 일부는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성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침묵하는 동안 사람들의 불안이 얼마나 커졌는가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으니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학적 분석을 시도했고, 어떤 이들은 과거 사례와 비교했으며, 어떤 이들은 북한 내부 정치 구도를 추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지금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을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분석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침묵이 주는 메시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만약 정말 괜찮다면 왜 그걸 말하지 않겠냐는 의문이 계속 남았습니다. 침묵은 곧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그 이유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소문도 함께 커졌습니다. 하나의 추측이 다른 추측을 낳았고, 작은 의심이 큰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누구도 그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 침묵을 깨는 방법은 간단했다는 점입니다. 북한 당국이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건강하다, 문제없다, 곧 공개석상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계속됐고 상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은 의도된 것일까요?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까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최고 지도자가 공개석상에서 사라지는 일은 있었지요. 그때마다 침묵이 있었고 소문이 있었으며 불안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지요.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괜찮은 건지. 그러다 어느 날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고 사람들의 의문도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김정일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2008년 뇌졸중설이 돌았을 때 침묵은 더 길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북한 매체도 한동안 그의 동정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요. 그러다 결국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았고 얼굴도 다소 부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상 활동 중이라는 메시지만 내보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각자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복했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도 잊혀져 갔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 침묵은 항상 끝이 있었습니다. 길든 짧든 결국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의문은 자연스럽게 해소됐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끝날까요? 과거와 비슷한 점은 분명 있었습니다. 침묵이 있고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 사람들의 반응 강도, 외부의 관심도, 이런 것들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침묵이 끝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그런 일도 있지라며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의심이 쌓였고 너무 많은 질문이 제기됐으니까요. 과거의 침묵은 시간이 해결해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다시 나타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북한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됐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침묵의 길이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이 시작된 맥락, 침묵이 이어지는 방식, 침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게 과거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기다리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게 정리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믿음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반복 때문이었을 겁니다. 같은 일이 몇 번씩 반복되면 사람들은 패턴을 학습합니다. 또 이러다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동시에 만약 이번엔 다르다면 이라는 의심도 함께 커집니다. 과거의 경험은 양면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안심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정말 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경계심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떠올리면서도 동시에 이번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과거처럼 끝날 수도 있지만 과거와 다르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지요.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과거처럼 끝날지 아니면 이번엔 다를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불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정확히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대부분은 겉으로 보이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표정, 영상 속 걸음걸이,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빈도, 말을 할 때의 톤과 속도,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됐지요. 문제는 이 기준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한 장을 봤을 때 사람들은 표정에서 많은 것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운지, 눈빛이 평소와 같은지, 얼굴 근육의 긴장도가 어떤지. 하지만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려 보인다면 그건 건강 문제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피곤해서일까요? 옷이 헐렁해 보인다면 체중이 빠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을까요? 등장 빈도도 애매한 기준이었습니다. 공개석상에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단지 내부 일정이 바쁜 걸까요? 과거에도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말투와 목소리도 관찰 대상이 됐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느리다든지, 발음이 부정확하다든지, 목소리에 힘이 없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포착되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같은 영상을 보고도 사람들의 판단이 엇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정상으로 보인다고 했고, 어떤 이는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자료를 보면서도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보는 사람의 선입견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의 징후를 찾으려 합니다. 반대로 괜찮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면을 더 주목하지요. 같은 데이터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겁니다. 더 복잡한 건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려 할 때였습니다. 표정은 괜찮아 보이는데 걸음걸이는 이상해 보인다면, 목소리는 힘차지만 등장 빈도는 줄었다면 어느 쪽을 더 신뢰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어떤 이는 영상을 가장 중요하게 봤고, 어떤 이는 등장 빈도를 더 신뢰했습니다. 각자가 믿는 기준이 달랐고, 그래서 결론도 달랐습니다. 특히 미묘한 변화들이 문제였습니다. 확실하게 다르면 판단이 쉽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은 경우,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정말 변화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건가? 과거 영상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모습과 지금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찾아내려 했지요. 얼굴 윤곽, 체형, 머리 모양, 심지어 손의 크기까지 온갖 세부 사항들이 비교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도 달라지고 체중도 변하고 걸음걸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와 이상 징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결국 판단의 기준은 모호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고 있는 건 해석 가능한 신호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읽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 걸까요? 사진, 영상, 빈도, 말투, 이 모든 것들이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착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문들이 제기됐습니다. 침묵의 길이, 영상의 맥락, 대역설, 소문이 퍼지는 속도, 사람들의 반응. 하나하나가 의심의 재료가 됐지요. 하지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여전히 없었고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추측뿐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영상을 분석하고 과거와 비교하며 각자의 결론을 내렸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우리는 처음부터 이번엔 다를 것이다 라는 결론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찾았던 건 아닐까요?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다른 점만 부각시켰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번엔 뭔가 달랐던 걸까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은 있었습니다. 침묵이 있었고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개석상에 나타날 수도 있고 평소처럼 활동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모든 의심은 기우였던 것으로 남겠지요. 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지 아니면 이번엔 정말 다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다리고 다음 보도를 확인하고 침묵이 언제 끝날지 주목하면서요. 그리고 만약에 말입니다. 다음에 또 같은 침묵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우리는 똑같은 의심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때는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될까요? 침묵은 반복될 겁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또다시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게 북한 최고 지도자를 둘러싼 구조이니까요. 다만 그때도 지금처럼 많은 질문이 나올까요? 지금처럼 빠르게 소문이 퍼질까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불안해할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뿐입니다. 침묵이 있는 한 의심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이 다른지 같은지 그건 시간이 알려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